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좀 늦게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영상 녹음했을 때 귀에 거슬리게 들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수업에서 문학 작품을 같이 읽게 됩니다. 우리 수업 제목이 뭐죠? 우리 이 강좌명이 글쓰기와 고전 읽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학기의 전반부에는 글쓰기 관련된 이론과 맞춤법에 대해서 배우고 뒷부분에는 몇 편의 고전 작품들을 읽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원래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문학 작품을 읽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 바로 이제 금오신화를 들어가게 되고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고 그 이후로 이어서 다른 문학 작품들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지은 한국 소설입니다. 금오신화에서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같이 읽어보게 될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작품을 읽는 연습을 해보도록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몇 편의 고전 문학 작품들을 읽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비평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비평문 쓰기는 이번 학기의 과제 중에서 가장 배점이 큰 과제입니다. 중요한 과제이고 이번 학기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큰 목표라고,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비평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네요. 아마 문학 비평, 영화 비평 이런 말들을 들어보았을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오기 전에도 비평문과 비슷한 종류의 글을 써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독서 감상문 같은 것이죠. 비평이든 문학 비평이든 독서 감상문이든 어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한 바를 기술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비평이 좀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평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에요. 자, 비평의 진술은 텍스트에 대한 기술, 그리고 해석,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고 디스크립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interpretation, 평가는 judgment라고 영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각각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건지 한번 보자면요. 기술은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문구를 바꾸어서 패러프레이징하는 진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콩쥐팥쥐라는 전래 동화를 읽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옛날에 콩쥐라는 소녀가 살았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평문 안에 쓰게 된다면 그것은 텍스트의 줄거리를 그대로 옮겨온 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평의 진술을 하기 위해서 문학작품의 일부 내용을 글 안에 가지고 와야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때 줄거리를 가지고 오거나 그 일부를 직접 인용해서 가지고 왔던 그 문장을 우리는 기술의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문장을 다시 쓴다는 뜻입니다. 표현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다시 쓴다는 뜻이에요. 기술 같은 경우는 비평에서 능동성은 좀 떨어지는 문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 그런 과제를 받았을 때 줄거리를 잔뜩 요약해서 써 넣은 기억이 아마 누구나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 독서 감상문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그 줄거리 요약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줄거리에 대한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문장에 담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해석입니다. 해석은
텍스트의 내적이고 또는 외적인 맥락을 동원하여 의미를 구축하는 진술 또는 그 과정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작품의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또는 작가가 이 작품을 지은 의도는 무엇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작가가 이 앞부분에서 이러한 장면을 넣은 것은 뒷부분에 대한 복선 또는 암시입니다.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독서 감상문과는 조금 다른 점이죠. 독서 감상문은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평문에서의 해석은 반드시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의 내적, 외적 맥락이에요. 내적 맥락이라는 것은 텍스트 내부에 있다는 뜻이에요. 결말의 부분에, 그 전개 부분에 이러한 장면이 들어갔던 것은 무엇에 대한 암시이다 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적인 맥락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복선이나 암시라고 하려면 이 뒷부분에 결말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그것과 상응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적인 맥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외적인 맥락, 예를 들면 이 글을 지은 작가는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지었고 이런 의미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작가의 생애라던가 또는 그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들게 된다면 그것은 외적인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텍스트의 내적, 외적 맥락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라는 문장은요, 텍스트의 가치에 대한 비평 주체, 즉 여러분의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진술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배우는 이 작품들에 대해서 좋다 또는 나쁘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작품들은 수원대학교에서 교재를 편찬하면서 선별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평가, 교육적인 가치평가를 이미 받은 작품들이겠죠. 그리고 유명한 작품들로 문학사적인 가치평가도 이미 필요한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치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이 장면이 너무나 와닿았어.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이 작품이 도무지 공감이 안 돼.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또는 작가의 생각에 나는 반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평가가 자율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한 작품의 가치는 매우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작품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말고요. 물론 기본적인 퀄리티는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다만 여러분들의 내면에 비추어서 이게 가치가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능동적인 감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평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정되냐면 성실성의 기준에 의해서 판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평 주체인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평가는 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진실하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음미는 해야겠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 작품은 별로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성실하다면 모든 평가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술이나 해석 같은 것들이 객관적인 맥락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다면 평가는 자율성이 크게 부여가 된다.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비평 주체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은 말 그대로 그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라서 완전히 텍스트 의존적이죠. 그리고 해석도 제가 아까 텍스트 내적 외적 맥락을 바탕으로 근거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가라는 진술은 그 여러분들의 반응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해석과 평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비평문을 쓸 때 자유롭게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비평문이 어떤 그 문장들로 이루어졌는지 대충 보나요? 네. 자, 그러면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작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평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내용들도 같이 엿보아야 됩니다. 주로 이제 국문학에서 연구된 내용들 있죠? 이 작품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한 번쯤 읽어봤을 이 이야기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 작품의 작가는 김시습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죠. 14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생애를 간단하게 훑어보는 게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8개월째에 글의 뜻을 알고 만 3살 때 시를 지어서 이미 어른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죠. 물론 뭐 어린아이니까 여러 가지들을 모방한 결과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그 뛰어난 문장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김시습이 3살 때 지었다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도홍 유록 삼춘모 주간 청침 송염록인데요. 자, 로 이런 식으로 라임도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한시는 라임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끝에 나오는 이 한자의 음이 비슷한 모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 맞췄죠. 오늘 잘 맞추고요. 내용도 잘 지었습니다. 복사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러 3월은 이미 저물었네. 푸른 침으로 구슬을 빼니 솔잎에 이슬이네. 네, 그래서 어떤 늦봄의 정취를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복사꽃의 붉음과 버들의 푸르름, 푸른 침 이런 강한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죠.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도 매우 잘 활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만 3살, 우리 나이로 4살 때 지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죠? 그리고 5살 때는 이미 경서에 능통했습니다.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유학의 그런 경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읽었고 잘 이해했고 또 시도 능랑하게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천재적임이 널리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임금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금은 세종이었는데 세종이 김시습을 궐로 불러들여서 시험삼아 시를 짓게 해보았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그 신동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이 아이를 장차 크게 쓸 것이라고 약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궐로 불러들였을 때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해요. 보면은 자, 이것은 첫 번째 구절은 세종의 신하가 이 김시습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던진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구절이 바로 김시습이 지어서 바친 답글입니다. 답시죠. 이 두 개의 구가 아주 쌍을 이루면서 조화로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동자의 학문이 마치 백학이 하늘 끝에서 춤추는 듯하다 라고 김시습을 칭찬을 해주었어요. 관료가. 그러자 김시습이 어진 임금의 덕이 마치 황룡이 푸른 바다를 뒤엎는 듯하다 라고 답글을 지어주었죠. 네, 참 여기 백학 그리고 황룡 이것의 어떤 그 병치, 대비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느껴지는 그런 답가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지었죠? 자, 그 김시습은 이렇게 어렸을 때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종이 그 김시습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칭찬을 해가지고 비단을 여러 필 선물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가져가는지 보자 하고서는 술에도 주지 않고 사람도 붙이지 않고 그냥 주었어요. 그러자 김시습은 그 비단의 끝을 전부 다 이어서 그걸 질질 끌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천재성에 모두가 감탄을 했다고 하죠. 자, 그렇게 어른들을 놀래키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청년 이후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김시습은 21세의 나이에 커다란 사건을 겪는데 그게 바로 세조의 단종 왕위 찬탈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왕위에 올랐죠. 네, 영화 중에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관상도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루고 있는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죠.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세조가 원래는 왕의 신하였는데 신하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자신의 친족인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뺏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다니 유교 이념을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이 일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김시습에게도 이 사건은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예, 김시습이 천재라고 칭송을 받았던 것은 유교 경전을 잘 읽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잘 소화하고 잘 이해하고 잘 내면화하고 있었던 김시습에게는 그 충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는 그런 유교 이념과 완전히 이제 배치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며칠을 통곡을 하고 읽던 서책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네, 그 읽던 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 덧없다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이후로 김시습은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친 승려의 모습으로 전국을 유랑하면서 시와 소설을 짓고 다녔습니다. 금오신화는 경주 금오산에 들어갔을 때 김시습이 머물면서 지었던 소설 작품 집입니다. 예, 5편의 소설을 지었고 네,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비록 이제 불자의 모습을 하고, 승려의 모습을 하고, 절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만, 김시습이 완전히 그 정상적인 승려처럼 살았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율곡은 김시습을 일러서 마음은 유자였으나 자취는 불자였다라고 평한 바가 있는데 그 김시습의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공부했던 학자로서의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가치관이라던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공부한 학자였어요. 다만 그 비운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승려의 행색을 하고 떠돌아 다녔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승려처럼 완전히 불가에 정진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괴승, 그 불교 신자로서의, 불도로서의 그런 계율을 마음껏 깨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술을 먹는다든가 술에 취해서 막 술주정을 부린다든가 그런 기행을 자주 저질렀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녹화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요. 볼륨을 조금 높여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랄게요. 예,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고 흥미로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게 전달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오신화 속의 이세인 규장전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나 또는 수능 공부할 때 좀 읽어본 기억이 있지 않나요? 네. 이거는 수록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유명한 작품이기는 한데요. 아마 작가에 대해서 또는 맥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 좀 새롭게 얻어가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김시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김시습이 직접 쓴 기록입니다. 자, 뭐라고 썼나? 일찍이 과거에 나선 벗들이 부질없이 나를 벼슬길에 추천한 적도 있었으나 그런 것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자, 이유는 세조의 통치하였기 때문이겠죠. 그죠? 네. 하루는 문득 간계한 사변을 당하였다. 나는 생각하였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 도덕과 윤리를 저버린다면 이는 수치가 될 것이로되 만일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제 한 몸이나 깨끗이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처럼 결정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하룻밤에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다. 차라리 승려의 옷으로 갈아입고 산 사람 노릇을 한다면 자기 영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일 내가 관료 사회에 나아갔더라면 이같이 깨끗한 생활을 누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강산유람도 못하였을 것이 아닌가. 자, 이 부분에 김시습이 왜 승려로서 살아갔는지가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쵸? 네. 폐륜을 저지른, 천륜을 어기고 또 유교의 제일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충이라는 원칙도 어긴 세조. 그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김시습의 신념에 너무도 반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래서 일하는 것이 치욕스럽고 더럽다고 김시습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어나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려로밖에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체념을 한 것이죠. 자, 심정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해와 명예에만 헤매고 생업에만 허둥거려 뱁새가 둥지를 떠나지 못하듯 박넝쿨이 섭가지에 얽히듯 자기 몸을 얽매어 버린다면 어찌 괴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자, 순탄한 삶을 살았다면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시습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살아가고자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시습의 생애에 대한 되게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남효원이라는 사람이 사후명행록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김시습의 행동을 위험하게 여겨 전에 서로 사귀어 놀던 사람들도 다 절교하고 왕래하지 않았다. 홀로 시정배의 미치광이 같은 아이들이나 만나 놀며 취하여 길가에 쓰러지고 늘 어리석은 척하며 웃고 지냈다. 뒤에 설악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 춘천산에서 살기도 하여 드나듬이 무상하니 사람들은 그의 정처를 알지 못하였다. 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겠죠? 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도저히 친구로 지낼 수가 없다. 이렇게 손을 내저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네, 어떤 상처받은 유학자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양희지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내가 신묘년 금오산에서 독서를 할 때 동봉 김시습을 만나 열흘쯤 함께 지냈다. 김시습은 매일 맑은 물을 갖추어 예불을 드리고 예불이 끝나면 곡을 하고
곡이 끝나면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시를 짓고, 시를 짓고 나선 다시 곡을 하고는 그 시골을 태워버리곤 했다. 자, 승려의 삶이지만 일반적인 승려랑은 굉장히 다르죠. 예불 드리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승려의 삶인데, 자, 곡을 한다. 곡은 언제 하나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곡이 끝나면은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 노래 끝나면은 유학자처럼 또 시를 짓고, 시를 짓고 나면 또 다시 아이고 곡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시를 불태워버린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 정말 김시습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는지 또는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김시습을 조정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은 되게 많았거든요. 임금까지도 김시습을 조정으로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짐짓, 일부러 이렇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행을 일삼으면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던 그런 김시습이지만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히 승려가 되었으면 이제 세속을 잊어야 되잖아요. 속세를 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김시습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누가 높은 지위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 날씩 통곡하며 말하기를 우리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 저런 자가 이런 소임을 맡게 되었는가 하였다. 혹은 농부가 밭을 가는 형상을 나무로 조각하여 100여 개를 책상 위에 벌려놓고 진종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문득 통곡하며 불살라버리곤 했다. 이랬다죠. 김시습도 사실은 조정에 나갔다면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을 것이겠죠. 근데 김시습의 눈에 세조 밑에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조를 버린 그런 간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육신, 사육신 이런 것들 알고 있죠? 그렇죠? 단종이 죽은 뒤로 목숨을 바쳐 그 충절을 유지했던 사육신, 그리고 살아있으면서도 충절을 유지했던 생육신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시습의 눈에는 그런 지조들을 버리고 그 세속적인 가치에 영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한심하게 보이고 그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개탄스럽게 여겨졌었던 것입니다. 김시습의 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김시습의 기본적인 체념의 정조, 비극의 정조 이런 것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명이나 명예도 너와는 무슨 상관? 하찮은 너의 모습, 오활한 너의 언행. 이런 심산궁곡에 버려져 마땅하리. 이랬죠? 자, 여기서 너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너는 너가 아니고 나입니다. 그죠? 네. 자사진찬이잖아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거든요. 공명이나 명예랑 상관이 없이 살고 하찮고 오활하기만 하고 심산궁곡에 처박혀야 마땅할 것 같은 그런 초라한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죠? 매우 자학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김시습과 같은 사람을 국문학에서는 방해인이라는 개념으로 지칭을 합니다. 방해인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방자가 세상이란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자가 모방자잖아요. 모. 사각 이런 뜻인데 이게 곧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외자는 알죠? 여러분들 바깥 외자이고 이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 밖에 놓여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왕따, 아웃사이더입니다. 그 방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까닭이 밑에 나오는 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방해인이란 세상 바깥의 인물을 뜻하는 것으로 지배 체제 안에서 주어진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보이며 이념적으로도 이단을 택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죠? 네. 김시습의 삶입니다. 지배체제, 세조의 정권 하에서 관료가 되는 것이 사실은 주어진 운명이었죠. 근데 거기서 도저히 맞춰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튕겨져 나간 겁니다. 조선시대 상류층은 탄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문학적 소양을 쌓은 후 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데 이러한 삶의 양태에서 벗어나 반체제적인 삶을 영위하며 사대부적 생활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이 방해인이다. 그죠? 예, 반체제적이죠? 세조의 시스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대체로 사회적 진출을 하지 못하고 정치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방랑과 비판으로 일생을 보내면서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고 해소했다. 이처럼 방해인의 세계견을 바탕으로 한 문학을 방해인 문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인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모든 아웃사이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선의 사대부 계층 중에서 기존의 그 지배 체제의 반기를 가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박차고 나와서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방해인이라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인 문학의 선구자가 바로 김시습이었어요. 네, 그 삶의 족적 이런 것들을 보아도 방해인이고 실제로 김시습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 같은 작품들 보면은 그런 비판 의식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은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 여기에도 방해인적인 삶의 자세가 나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해인이라는 개념은 지금 처음 듣나요? 네. 금오신화에 어떻게 방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오신화는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김시습이 죽은 뒤에 한동안 이것이 떠돌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무성했어요.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명작이 있다. 이렇게 이름만 전해져 내려왔는데 1927년 있죠? 예, 일제강점기였죠. 그때 최남선이라고 그 시도 지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가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일본에서 발굴 소개됐습니다. 예, 최남선은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유명한 근체시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이 일본에서 금오신화의 판본을 발견을 했던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현대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오신화에 보면은 어쩌다가 금오신화라는 작품을 짓게 되었는지 김시습이 쓴 시가 있습니다. 옥당에서 붓을 휘두르는 데엔 이미 마음이 없으니 소나무 어른거리는 창가에 앉아노라니 밤 정이 깊네. 구리 향로에 향을 꽂고 검은 책상 정결히 하여 풍류 있는 기이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찾노라. 자, 옥당이라는 것은 사대부들이 머무는 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서 붓을 휘두르는 사대부의 삶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앉아서 풍류 있는 기이한 이야기, 그죠? 금오신화의 이야기가 뭐 주로 신선이 나온다던가, 염라대왕이 나온다든가, 귀신이 나온다든가, 부처님이 나온다든가 그러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쓰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요. 이 작품 집에 실려 있는 만복사 저포기, 시유 부벽전기, 남현 부주지, 용궁부연록,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각각의 줄거리들을 살펴보시면요. 양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이야기 결말 부분에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살았다. 네. 그래서 그는 거의 세상으로부터 실종되었다. 이런 결말을 가지는 만복사 저폭이 나오고요.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에는 여자랑 이제 사별을 한 뒤에 그녀를 추모하다가
병을 얻어서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홍생이라는 사람은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박생은 병을 얻어서 의사와 무당을 사절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생은 산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어떻게 맞췄는지 알 수 없다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공통점이 좀 보이지 않아요? 양생, 이생, 홍생, 박생, 한생. 자, 이 사람들이 모두 결말 부분에 죽거나 실종이 되고 맙니다. 그쵸? 네. 아주 좀 너무나 이 공통점이 명백해가지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죽거나 실종되는 비극적인 결말. 이런 표면적인 공통점을 우리가 파악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공통점, 어쩌다가 이러한 결말을 만들어냈을까라는 공통점을 작품을 읽은 다음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생규장전의 줄거리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옛날에 그 고려 시대의 개성에 낙타교라는 다리 근처에 최랑과 이생이라는 남녀가 살았습니다. 최랑은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커다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아리따운 여성이었고요. 이생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글 잘한다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두 10대 창창하고 아름다운 또 재주가 많아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어느 날 이생이 공부를 하러 가는 길에 최랑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최랑이 읊는 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낭랑하고 시가 아름다워서 이생은 길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최랑이 지나가는 이생을 보면서 지은 시였어요. 네. 자, 이생은 혹시 이게 날 보고 지은 것이 맞는가 의심스러워서 최랑네 집 담장 안으로 자신이 지은 시를 돌에 묶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러브레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둘이 같이 만나죠. 예, 어떤 그 최랑이 살고 있는 별채 같은 집에서 이 둘이 만나고 밤마다 밀회를 즐기게 됩니다. 부모님 몰래이겠죠, 그죠? 모두 지체 높은 집안 출신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밀회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생의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항상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이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마다 무슨 버릇이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를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버리겠다 하고서는 이생을 지방으로 울주라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최랑은 이생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생이 왜 어느 날 갑자기부터 오지 않는지 모르는 채 생리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뿐인 그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는데 최랑은 그 부모는 애지중지 아끼던 딸이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아 죽기 직전까지 가자 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딸내미는 어쩔 수 없이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이생이라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와 결혼할 수 없다면 죽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가 탄 최랑의 부모는 속이 터져 나왔겠죠. 터져 나가지만 어쩌겠어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생의 부모에게 중매쟁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삼고초려했어요. 이생의 부모가 우리 자식은 아직 공부해야 됩니다. 일찍 결혼시킬 이유 없습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는데 빌고 빌어서 결국 둘을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모든 이제 결혼 비용 이런 것들 다 최랑네 집에서 대주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랑과 이생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홍건적의 난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홍건적으로 인해 최랑과 이생의 가족은 모두 다 피신을 했죠. 네, 하지만 결국 이생 혼자 도망쳐서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들은 홍건적에 의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집도 다 불타게 되죠. 네, 집은 불타지 않아요. 네, 그 마을이 다 불타게 되죠. 전란으로 인해서. 네. 자, 그래서 이생이 난리가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집에 하녀들, 하인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가족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집을 지키고 있는 이생 앞에 귀신이 된 채랑이 나타났어요. 네, 그 귀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 귀신인 채랑이랑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둘이 함께 있는 순간을 감사하면서요. 그 바깥의 일에 전혀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친척의 대소사 있잖아요. 뭐 결혼식이 있다든가 장례식이 있다든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혀 찾아가 보지도 않고 문을 닫아 걸고 채랑이랑 아주 행복한 그런 일상만을 즐기게 됩니다. 자, 한 3년쯤 지났을까요? 몇 년 지나자 채랑이 어느 날 슬피 울면서 이생에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저승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의 인연을 안타까워하신 염라대왕께서 몇 년 보내서 이 시름을 풀게 하셨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 보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작별을 할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생이 보는 앞에서 채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이생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 행복함, 불행함 이런 것들이 반복 교차가 되다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 링크를 해놨는데 이 주소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생규장전을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만든 그런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생규장전의 줄거리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교재에 와가지고 드디어 교재에 실려있는 작품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낙타교 옆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18이었는데 풍모가 맑고 자질이 뛰어났다. 일찍부터 국학에서 공부했는데 길을 다니면서도 시를 읽고는 하였다. 자, 미남에다가 재주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편 선중리의 부잣집에는 최씨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15살쯤 되었는데 자태가 아름답고 술을 잘 놓았으며 시도 잘 지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였다. 풍류 가인 이도령, 요조 숙녀 최낭자, 그 재주 그 용모를 듣기만 해도 굶주린 창자를 채울 수가 있다네. 자,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선남, 선녀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런 식의 인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재주도 있고 외모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제자 가인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생은 책을 옆에 끼고 글 공부하러 갈 때마다 항상 최씨의 집을 지나쳐 갔다. 그 집에 북쪽 담 밖에는 가지를 간들거리는 수양버들 수십 그루가 빈 둘러 있었는데 이생은 그 밑에서 잠깐씩 쉬곤 하였다. 자, 그 중략 부분에는요, 최씨 처녀가 이생을 보고 시를 지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생은 흰종이 한 폭에 시 세 수를 써서 기와 조각에 매달아 담장 안으로 던졌다. 사마상녀가 탕문군을 깨어내려 할 때 마음속에 품은 정은 이미 흠씬 깊어도다. 울긋불긋 담장머리 농염한 복사꽃과 오약꽃은 바람 따라 어느 곳에 어지러이 시려나. 사마상녀와 탕문군의 이야기는 고사이죠. 네, 그 두 사람의 연정에 대한 고사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빗대고 있죠. 그죠? 네, 이미 정이 깊다. 그 다음에 여기 농염한 복사꽃과 오약꽃 이런 것들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죠? 바람 따라 어느 곳에 어지러이 시려나 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 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 아름다운 여인이요.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우 애둘러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디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대시를 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 부부는요, 그 이생과 채랑이 고난 끝에 결혼한 이후의 삶입니다. 자, 이생은 이듬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그 명성이 조정에 자자하였다. 신중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살 길을 도모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통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자국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다. 자, 나부분은 그러니까 그 전란 이후에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고요. 다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다. 환생한 최씨랑 행복하게 사는 부분. 자,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룡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완전히 이제 외부와 단절된 그 둘만의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는 항상 최씨와 더불어 씨를 쥐어 주고받으면서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이라는 곡 이름이에요. 그 곡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을 하소연할 곳 없어라. 그랬죠? 네, 여기 이 싸움터는 홍건적의 난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옥이 부서진다, 꽃이 흩날린다, 원앙도 짝을 잃는다. 모두 이 둘의 비극적인 이별을 상징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란으로 인해서 둘이 헤어졌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바로 최랑의 해골이겠죠? 네, 그런 한스러움을 표현했고, 떠도는 영혼이라고 자신의 그 비극적인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네, 다는 그래서 이별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생 규장전의 줄거리도 살펴봤죠. 김시습의 생애도 살펴봤고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도 엿보았습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층적인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작품 속에서요, 등장인물들이 당대의 통념과 어긋난 행동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 동영상 포즈하고 여러분들이 세 개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찾았나요? 네, 자, 일단 남녀 유별한 유교 사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유연애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특히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은 자유연애를 할 수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명운이 구분되었던 사회였잖아요. 그죠? 네. 조선시대는 죽은 자에 대한 그것이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자에 대한 예우랑 되게 달랐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절을 몇 번 하나요? 2번 하죠. 그래서 산 사람한테 2번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리고 밥숟가락을 밥 공기에
그 수직으로 꽂으면은 어른들이 굉장히 혼내잖아요. 예, 그것은 그게 제삿밥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산 사람이 먹는 밥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삶과 죽음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회에서 쇠랑은 다시 살아났죠. 그죠? 세 번째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도리가 요구되었던 그런 사회잖아요. 유교 사회이고 공동체 사회이고 이랬는데 쇠랑과 제외한 이생은 외부 출입을 삼가고 둘이만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냈단 말이에요. 예, 친척의 기륭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어떤 자유연애를 한다는 거, 부모를 거슬렀다는 거,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죽은 자가 순리를 거슬러 환생했다는 거, 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외부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당대 통념과 어긋나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특이한 사람들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말이죠. 작가의 생애랑 이렇게 행동했던 주인공의 생애,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뭐랄까, 사회적인 규약과 대결하는, 그죠? 그런 것들에 맞서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세계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그죠? 인간의 의지 있어요. 그죠?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내가 개척하겠어. 이런 의지가 있는데, 그게 세계에 의해서 패배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김시습의 삶이랑 겹친다는 것은 김시습이 세조의 왕위찬탈이라는 그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자신의 꿈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패배, 세계에 의해서 패배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우리 되게 이해가 되죠.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남성 주인공들 있잖아요. 금오신화의 5편에 나오는 뭐 이생, 홍생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젊은 지식인인데 되게 괴롭게 살아가거든요. 뭔가 자신의 그 꿈을 펼치지 못한다거나 또는 사랑이 좌절된다거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울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비현실적인 방법, 신선을 만나고 또 용왕을 만나고 염라대왕을 만나고 귀신인 여자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울분을 해소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비극으로 끝난다. 비현실적인 경험을 겪고 난 남성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죽거나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마는 그런 패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패배했던 김시습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저는 이야기해 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출석 인정 과제에는요, 작중인물인 이생과 작가인 김시습의 공통점을 생각해서 정리하는 것이에요. 예, 이거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원래 우리 금요일까지 출석 인정 과제 내는 것인데, 이번 주는 제 강의가 늦었기 때문에 일요일 자정까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우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시험의 그 장소와 시간은 제가 공지를 했어요. 이미 공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공지 사항란에다가 올려줄게요. 네, 대면 시험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시고 대면 시험이니까 학교에 와서 그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출석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예, 출석은 그날은 그 현장에서 제가 구두로 호명을 하면서 또는 블루투스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출결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시험을 1시간 동안 보고 그날은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강의를 기다렸을 학생들에게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